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려면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컵 대회에서 4년 만에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그의 평생 수건이었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년 전 준결승에서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만났었고 당시 무관중 시대였으며 손흥민의 전성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라바오컵 우승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결승에 진출했을 때 레비 회장은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카라바오컵은 매우 다릅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소속으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그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개인 성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번 시즌 우승뿐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번 대회에서 맨시티, 맨유 같은 빅클럽을 상대하며 올라왔고 이제는 유럽 최강팀 중 하나인 리버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최근에도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도 부상자는 단 2명뿐인 상황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했으며 부상자가 속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토트넘이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안필드에서의 성적입니다. 토트넘은 안필드에서 1무 4패라는 초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점은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해왔으며 필드에서도 적지 않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패배하더라도 1점 차 패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장전과 승부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토트넘이 1차전에서 리버풀을 무실점으로 꺾었다는 점입니다. 큰 위기 없이 수비가 안정적이었고 킨스키 골키퍼가 데뷔전임에도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리발리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미드필더를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로 구성하는 것이었고 그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원정 경기이지만 그때처럼 수비와 미드필더들이 촘촘하게 조직되고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면 리버풀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리버풀과 다르게 선발 라인업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깜짝 기습 선발 출전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라인업에는 반더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단에서도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극적으로 영입한 2명의 선수, 울버햄튼 이적 직전에 하이제킹으로 영입한 센터백 케빈 단소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영입한 마티스 텔레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빈 단소를 과감하게 선발 출전시켰고 텔은 벤치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브에는 포로, 레길론, 베리 발렌티노, 유망주가 포함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윙어로 나온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출전은 분명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을 보면 확실히 메디슨은 이 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리버풀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알리송 골키퍼가 아닌 켈러가 골문을 지켰으며 브래들리, 코나테, 반 다이크, 로버트슨, 크라반베르흐,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각포, 누니에스, 살라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다른 점은 디아스와 맥 알리스터가 벤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무서운 요소였습니다. 언제든 선수 교체를 해도 위협적인 선수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손흥민이 2021년부터 매 시즌 안필드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경기 연속 안필드에서 득점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피지컬적으로 매우 커졌습니다. 모든 선수가 180cm 이상이었고 스펜스가 윙백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3분 동안 득점 기회는 없었지만 네덜란드와 브라질 선수들의 신경전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반 다이크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히샬리송의 얼굴을 가격했고 히샬리송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버풀은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도 전방 압박은 소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의 역습을 강하게 견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10분 동안 손흥민이 볼을 터치하는 장면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손흥민도 수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토트넘이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경기 내내 수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리버풀이 공격할 때 숫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볼을 미드필드로 돌려보내면 결국 다시 리버풀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경기 시작 20분 동안 토트넘의 수비는 안정적이었고 리버풀이 아무리 몰아쳐도 토트넘은 거뜬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섰고 두 번의 코너킥을 모두 날카롭게 차며 리버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전반전에서 토트넘의 전략은 확실했습니다. 역습 기회가 왔을 때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고 질주했지만 리버풀 수비수 6명이 달라붙으면서 지원해줄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3분에 결국 실점이 나왔습니다. 비수마의 역습 패스가 미스로 이어지면서 리버풀에게 역습을 허용했고 각포가 골을 넣으며 토트넘이 1-0으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본래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토트넘의 또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볼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았고 땅을 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이 결국 경기에서 빠지고 마티스텔이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0-1로 종료된 후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경기 내내 소극적인 수비만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안 가게 만드는 축구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수비 축구가 정말 재미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토트넘은 전반전 동안 슈팅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20%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비에 집중했다 하더라도 개인 능력에서는 리버풀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패스의 정확도, 조직력, 압박 모두 리버풀이 더 우월해 보였습니다. 후반 5분 만에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가장 잘하고 있던 킨스키 골키퍼가 누니에스보다 먼저 볼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살라가 이를 성공시키며 1-2차전 합계에서 토트넘이 1점 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스펜스를 오른쪽 윙으로 올리고 포로를 풀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로 배치하며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토트넘은 추가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역습 한 방에 반 다이크와 단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소보슬라이에게 또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 20분이 남은 상황. 최강팀을 상대로 두 골을 넣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엔지 감독의 도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을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수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분 반 다이크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사실상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실점 직전 손흥민이 왼쪽에서 돌파해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필이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도전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슬프네요. 흰 수염 고래처럼 끝없이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